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황제의 칭호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혹은 시저. 그의 이름은 독일의 카이저가 되었고 러시아의 짜르 혹은 차르가 되었으며 제왕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 7월을 뜻하는 줄라이 역시 바로 그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의 이름마저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남자. 하지만 그런 그도 한때는 지중해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몸값 흥정을 하던 철부지 청년이었다는 사실을요. 또 하나, 자신의 벗겨진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평생 동안 월계관을 고집했던 지독한 외모 컴플렉스의 소유자였다는 것까지 모두가 흥미로운 두성입니다. 그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그 설계도 위에서 23번의 칼날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배신을 마주했던 남자. 오늘 우리는 신이 되려 했던 인간 줄리어스 시저의 뜨거웠던 심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75년의 지중해는 푸른 보석 같았지만 그 속에는 독을 품은 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젊은 귀족 줄리어스 시저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도스 섬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있었죠. 수사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의 기술이었죠. 말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 고대 로마는 민주적인 토론과 재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얼마 후 갑작스러운 파도 소리와 함께 거친 함성이 수평선을 가릅니다. 검은 돛칠단 해적선이 시저가 탄 배를 포위했고 쇠갈고리가 가판을 찍어 누르는 둔탁한 충격음이 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악명 높은 길리키아 해적들이 시저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겁에 질려 목숨을 구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25살의 청년은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해적들의 남루한 차림새를 훑어보았지요. 해적 두목이 낄낄거리며 외쳤습니다. 이놈은 꽤 비싼 몸인 것 같군. 은 20달란트를 받아내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에 달하는 거금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저는 배를 잡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나를 고작 그 정도 값어치로 보는 거냐? 내 체면이 있지. 최소한 50달란트는 불러야지. 자신의 몸값을 2배 이상 올리라고 호통을 치는 이 기괴한 포로의 말도 안 되는 배짱에 해적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8일간의 기묘한 동거 생활. 시저는 인질 주제에 해적들에게 잠을 자야 하니 떠들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시와 연설문을 해적들에게 읽어주며 감상평을 강요했죠. 해적들이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시가 재미없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그들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이 무식하고 멍청한 놈들아, 내가 조만간 너희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겠다. 해적들은 그저 깡다구 좋은 귀족 청년의 실없는 농담이라며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당당한 청년에게 묘한 매력마저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8일 뒤 몸값이 지불되고 풀려난 순간 시저의 눈빛은 순식간에 북해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인근 밀레투스 항구로 달려가 사비를 털어 군함과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적들의 소굴로 돌아왔지요. 거대한 함선이 파도를 가르며 해적선을 들이받고 비명과 쇳소리가 되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저는 단 한 명의 해적도 남기지 않고 포획했으며 자신이 뱉은 말 그대로 그들을 모두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말을 내뱉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키고야만 하는 이 서슬퍼런 집념.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될 시저의 진짜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담함을 가진 그도 로마로 돌아와서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로마는 늙은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가고 있었지요. 명문가 출신이라곤 하나 시저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한참 밀려난 가문의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으며 오직 넘치는 야망과 유려한 말솜씨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로마의 정점은 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넣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빚을 내어
로마 전체를 먹여 살릴 기세로 광란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화려한 축제와 배고픈 시민들에게 공짜로 뿌려지는 산더미 같은 빵, 그리고 콜로세움 바락을 적시는 선열보다 뜨거운 검투사들의 혈투. 그는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넣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의 화폐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들이 그의 집 앞을 메우며 문을 부술 듯 두드려댔고 정적들은 비열한 초소를 날렸지요. 저 대머리 낭봉꾼 놈은 조만간 빚쟁이들에게 쫓겨 로마에서 도망칠 거다. 실제로 당시 시저는 탈모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벗겨진 이마를 가리기 위해 평생 동안 월계관을 구집했고 앞머리를 뒤로 넘기느라 애를 먹었죠. 심지어 정적들이 시저는 로마의 모든 여자의 남편이다 라고 비꿀 정도로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며 로마 사교계를 휘저었습니다. 유머와 허세,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끝없는 스캔들.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 불렀지만 그 가벼워 보이는 껍데기 아래에는 거대한 사자의 발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랑뿐만 아니라 군대의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인생을 건 단 한 번의 도박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 지인을 친 채권자들을 따돌리고 로마인들이 야만의 땅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던 갈리아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지금의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독일 일부를 포함하는 그 거대한 미개 척지를 전복하겠다는 무모한 선언이었죠. 로마의 원로원은 비웃었습니다. 저 대머리가 야만인들의 도낀 날에 목이 잘려 돌아오겠군. 하지만 시저는 담담하게 말 한 장에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라온 소수의 병사들과 오직 자신의 운명만을 믿는 지독한 낙관주의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문을 나설 때 차갑고 습한 북쪽의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칩니다. 시저는 말발굽 소리에 맞춰 혼잣말을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역사는 내가 쓴다. 말발굽 소리가 거칠게 대지를 때리고 시저의 군대는 미지의 숲속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곧 전 유럽을 피로 물들일 8년간의 잔혹하고 위대한 전쟁, 갈리아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저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까요? 아니면 이름 없는 숲속의 짐승들에게 뜯기는 비참한 시체가 될까요? 로마를 뒤흔들 위대한 서막이 이제 막 올랐던 겁니다. 갈리아의 숲은 로마의 온화한 햇살과는 전혀 다른 저주받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습기 찬 안개가 발목을 무겁게 감싸고 거대한 침엽수림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시저는 그곳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로마 사교계에서 화려한 비단 토가를 두르고 향수 냄새를 풍기던 귀공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온몸에 진흙과 말라붙은 피를 묻힌 채 거친 숨을 내쉬는 야전 사령관만이 그곳에 서 있었죠.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시저는 병사들이 먹는 딱딱하고 모래 씹히는 보리빵을 똑같이 씹어 먹었고 행군 중에는 말에서 내려 부풀어 오른 병사들의 발을 직접 살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시저와 그의 참모들이 어느 마을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음식을 내놓은 주인이 실수로 비싼 식용유 대신 램프에 쓰는 공업용 기름을 요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다른 장교들은 냄새를 맡자마자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그릇을 밀쳐냈지만 시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끝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화난 장교들에게 시저가 조용히 말했죠. 주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타박하는 것은 교양 없는 짓이다. 음식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저 안 먹으면 그만이지 굳이 면전에서 무안을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사소하지만 배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친 병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대머리지만 그 속에는 로마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심정이 들어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의 시저는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정교한 승리 기계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라인강에 다리를 놓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라인강 너머는 신조차 발을 들이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고 그 건너편의 게르만족은 공포 그 자체였죠. 시저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대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단 10일 만에 이 거대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라. 병사들은 미쳤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시저는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강물 속으로 거대한 말뚝이 박히는 둔탁한 타격음이 숲 전체를 진동시켰고 10일 뒤 정말로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었지요.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다리를 건너오자 공포에 질린 게르만족은 싸워보지도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이 압도적인 심리전, 이것이 시저가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공성전, 시저는 갈리아의 마지막 희망인 베르생제토릭스를 요새 속에 가두었지만 정작 본인은 외부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갈리아 구원군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안팎으로 적을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시저는 역사상 유례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요새를 감싸는 18km의 성벽을 쌓는 것도 모자라 그 뒤편에 자신들을 보호할 또 하나의 성벽을 동시에 쌓은 겁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좁은 성벽 사이에 갇힌 채 앞뒤로 몰려드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미친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쇳가루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 위로 비명소리가 빗발칩니다. 적의 숫자는 시저의 군대보다 5배나 많았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저가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말에 올랐습니다. 그는 투구도 쓰지 않은 채 최전선으로 달려가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외쳤지요. 오늘 여기서 무너진다면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고 버틴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로마의 자부심을 보여주어라.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장군의 목소리에 전율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지친 병사들이 다시 칼을 집어들었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갈리아의 영웅 베르생체토릭스가 시저의 발 앞에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을 때 시저는 이미 로마에 살아있는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이 커질수록 로마에 남아있던 자들의 시기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저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폼페이우스마저 변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은 시저를 반역자로 몰아넣기 위해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지요. 군대를 해산하고 맨몸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라. 그것은 시저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원로원 보수파들은 시저가 공화정의 전통을 무시하고 승인받지 않은 전쟁을 통해 군대를 사유화한다며 그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저가 갈리아에서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전선을 넓히며 세력을 키우자 로마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시저가 군대라는 방패 없이는 로마 법정에서 파멸할 것임을 알고 무장 해제 후 맨몸으로 돌아오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지요. 기원전 49년 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밤, 시저는 로마와 갈리아의 국경선인 작은 강 루비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발등을 적십니다. 그의 곁에는 8년 동안 생사를 함께한 백전 노장들이 시저의 결단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시저는 한참 동안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화정의 지시처럼 혼자 가면 역사 속 추악한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고 남은 여생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하겠지. 차라리 군대로 진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숨이 막히는구만. 그는 자신의 안쓰러운 대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만나는 가장 고독한 순간. 그때 시저의 눈앞에 피리를 부는 한 노인의 환영이 나타나 강을 건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래. 시저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의 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벼락 같은 일갈과 함께 시저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찢어발겼고 말발굽이 강물을 차고 오르며 사방으로 찬란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썩어버린 로마의 공화정을 부수고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지요. 시저의 진격은 거침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원로원 의원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로마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8년 만에 다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접수한 시저 앞에 놓인 다음 과제는 숙명의 라이벌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그는 도망친 폼페이우스를 쫓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땅 이집트까지 발을 들였지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눈등을 때리고 지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나일강의 하구. 하지만 시저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살아있는 폼페이우스가 아니라 소금에 절여진 그의 차가운 머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지른 잔혹한 선물이었지요. 시저는 평생의 숙적이었던 친구의 머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다니 너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분노에 휩싸인 시저의 눈빛은 타오르는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이집트 왕실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시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에게 밀려나 왕궁 밖으로 쫓겨났던 비운의 공주 클레오파트라였지요. 그녀는 시저를 만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낡고 커다란 융단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겨 시저의 방까지 배달되는 것이었지요. 어두운 밤 시저의 침실로 무거운 융단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노예가 융단의 끈을 풀자 돌돌 말려있던 천이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지적인 눈동자와 이국적인 향기. 시저는 수많은 전장을 누렸던 영웅이었지만 이 당돌하고도 매혹적인 여인의 등장 앞에서는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클레오파트라가 붉은 입술을 열어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시저여, 나는 당신에게 이집트를 바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권력을 향한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저는 그녀의 유혹과 정치적 가치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두 천재의 만남은 곧바로 뜨거운 연인이자 철저한 정치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들의 결합을 시기한 이집트 군대가 시저가 머물던 알렉산드리아 왕궁을 포위했습니다. 시저가 가진 병력은 고작 수천 명이었고 밖을 에워싼 적들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거대한 도서관의 책들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파피루스들이 잿더미가 되어 하늘로 흩날리는 비극적인 광경이었지요. 식량과 물이 끊기고 말들의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들리는 절체절명의 고립 상황. 하지만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의 사자가 이곳에서 고양이들에게 먹힐 리 없으니. 시저는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함대를 지휘했고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수영을 해서 탈출로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 손에는 자신의 원고를 들고 입에는 칼을 문 채 파도를 헤치던 그의 모습은 흡사 신화 속의 영웅 같았지요. 결국 로마의 원군이 도착하며 이집트 군대는 나일강의 물귀신이 되었고 시저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유일한 여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일강 위로 거대한 배를 띄워 황홀한 휴식을 즐겼죠.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빛과 금으로 장식된 배 위에서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악기 소리. 하지만 시저는 안락함에 취해 있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폰투스 국왕 파르나케스가 로마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는 곧장 말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 5일 만에 적을 괴멸시켰고 로마 원로원에 단 3단어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로마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시저를 가로막을 자는 로마 천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로마로 돌아와 4번의 장엄한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전차 위에 앉아 월계관을 쓴 시저 뒤로 수천 명의 포로와 산더미 같은 전리품이 줄을 이었지요. 심지어 그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기린과 코끼리를 행진에 동원해 로마 시민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광분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원로원은 그에게 종신 독재관이라는 전무후무한 직위를 바쳤습니다. 사실상 로마의 왕이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거머쥔 것이죠.
시저는 즉시 로마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해 가난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달력을 새로 만들어 시간의 질서까지 바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7월 줄라이의 이름이 시저의 이름 줄리어스에서 온 것도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또한 훗날 그의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8월 어거스트를 명명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위대한 달력 개정의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는 낡은 공화정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제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짓기 위해 쉴 틈 없이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시저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평생 월계관을 쓰고 다녔고 사람들은 그가 왕관을 탐내어 월계관을 고집한다고 수근거렸죠. 한 번은 시저의 부관 안토니우스가 대중 앞에서 그에게 왕관을 바치는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저는 3번이나 왕관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로마의 왕은 오직 유피테르 신뿐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시저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시저가 공화정을 파괴하고 독재자가 되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저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청년 브루투스도 포함되어 있었죠. 시저는 자신이 베푼 자비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로마의 황금기를 설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의 보고서를 여러 번 받았지만 매번 그것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로마가 나를 잃는 것이 더 큰 손해다. 그러니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 혹 지독한 낙관주의가 그의 마지막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3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불길한 혜성이 나타나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고 시저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악몽을 꾸었지요. 그녀는 울면서 시저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늘만은 원로원에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저는 여전히 당당하게 토가를 걸치고 원로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것인데 로마의 모든 길은 그를 향해 열려 있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차가운 금속성 광기를 품은 23개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새벽, 로마의 하늘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불길한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3월의 보름이라 부르며 영원히 기억하게 되지요. 시저의 저택 안에서는 밤새도록 불길한 징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저택의 모든 문과 창문이 거센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벽에 걸려있던 조상들의 초상화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시저의 아내 칼프리니아의 비명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시저의 가슴에 구멍이 뚫려 검은 피가 솟구치고 로마 전체가 그 피에 잠기는 끔찍한 환영을 보았던 겁니다. 날이 밝자 그녀는 맨발로 달려나와 시저의 무릎을 붙잡고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오늘만은 제발 나가지 마세요.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로원에 가신다면 당신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평소 철저한 합리주의자였던 시저조차 아내의 유례없는 오열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는 실제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점술가 스프린나로부터 3월의 보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경고를 여러 번 받은 터였습니다. 결국 시저는 원로원 회의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암살 공모자 중 한 명이자 시저가 형제처럼 믿었던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데키무스는 시저의 가장 충실한 부하 장군이자 갈리아 전쟁의 영웅입니다. 시저가 유언장에 제2순위 상속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시저가 깊이 신뢰했던 인물이지요. 데키무스는 시저의 손을 잡으며 교묘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대한 시저여, 원로원 의원들이 당신에게 왕의 칭호를 바치려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악몽 때문에 집안에 숨어 계시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당신을 겁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시저는 그 겁쟁이라는 단어에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죠. 그는 결국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붉은 토가를 걸쳤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의 뒤로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촛불을 꺼트리는 불길한 징조를 알렸지만 시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으로 향하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다급하게 시저에게 달려들어 작은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를 건넵니다. 수사학자 아르테미도로스가 암살 음모의 가담자 명단과 계획을 상세히 적어둔 고발장이었지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시저요, 이것을 꼭 읽으십시오. 당신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시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청원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 서신을 손에 쥔 채 끝내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길가에서 점술가 스프리나를 마주치자 특유의 여유로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보아라, 스프리나. 네가 말한 3월의 보름이 왔지만 나는 아직 멀쩡하지 않으냐? 그러자 스프리나가 떠올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시저요. 그날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날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소름이 시저의 뒷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이미 원로원 건물인 폼페이우스 극장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시저의 샌들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습니다. 의원들이 시저를 맞이하기 위해 일제히 일어섰고 그중 한 명인 틸리우스 킴베르가 시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유배된 형의 사면을 요청하며 시저의 토갓자락을 거칠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물러가라. 지금은 이런 개인적인 일을 논할 자리가 아니다. 시저가 근엄하게 꾸짖으며 그를 밀쳐내려던 순간 그것이 바로 암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카스카가 소매솔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시저의 목덜미를 겨냥해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빗나가 어깨를 깊숙이 찔렀고 뜨거운 피가 시저의 하얀 토가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카스카, 너 미친 거야? 뭔 짓을 하는 거야? 시저는 비명을 지르며 카스카의 팔을 낚아챘고 들고 있던 철필로 그의 팔을 찔러 저항했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사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의 기둥 뒤에서 단검을 숨겨둔 60여 명의 의원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시저를 애워쌌습니다. 번뜩이는 칼날들이 쏟아지는 햇살을 반사하며 시저의 몸을 향해 빗발쳤습니다. 서로 시저를 찌르려다 자기들끼리 칼에 베일 정도로 광기에 어린 현장이었죠. 옆구리, 가슴, 허벅지, 얼굴. 차가운 금속이 살을 찢는 둔탁한 소리와 시저의 거친 신음소리가 원로원 천장을 울렸습니다. 시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을 밀쳐내며 싸웠지만 단 한 사람과 눈 마주친 순간 모든 저항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바로 마르쿠스 브루투스. 앞서서 언급된 데키무스 브루투스와는 또 다른 브루투스이자 가장 최측근들의 가장 큰 배신이었죠. 시저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그 청년이 슬픈 표정으로 단검을 지켜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빛을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토가로 가리며 역사의 심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짧은 말 한마디에는 배신감보다 더 깊은 슬픔과 허망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루투스의 칼날이 시저의 하복부를 깊숙이 관통했고 시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기묘하게도 자신의 숙적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석상 발취에 쓰러졌습니다. 석상의 눈이 죽어가는 시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했고 시저의 피는 폼페이우스의 발등을 붉게 적셨습니다. 23번의 난도질이 끝난 뒤 원로원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암살자들은 피 묻은 손을 치켜들며 폭군이 죽었다, 로마는 이제 자유다 라고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암살자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죠. 시민들에게 시저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빵을 주고 자존심을 세워준 위대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저의 장례식 날,
시저의 충직한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저의 시신을 덮고 있던 피 묻은 토가를 시민들 앞에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23개의 구멍이 뚫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붉은 옷. 그 처참한 흔적을 본 시민들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마지막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은 로마 전체를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재산을 모든 로마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적어두었죠. 심지어 테베레 강변의 아름다운 개인 정원까지 로마 시민들의 공원으로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암살자들 중 일부조차 자신의 후계 서열에 올려두었던 그 무한한 자비. 시민들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분을 저 비열한 놈들이 도살했다. 흥분한 군중은 장례식의 장작더미를 들고 암살자들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로마는 순식간에 복수의 불길에 휩싸였고 브루투스를 포함한 암살자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로마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시저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자로 삼았던 18살의 약골 청년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이름을 물려받는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복수를 완수했고 마침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며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는 그의 죽음이 나는 비극적인 제모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지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저라는 이름은 황제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넓힌 정복자가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야망, 그리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지요. 머리를 가리기 위해 월계관을 고집했던 인간적인 허세와 해적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무모한 용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눈을 감아야 했던 비극적인 최후까지. 줄리어스 시저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대서사시이자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담긴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서 2000년 전 시저의 영혼이 되어 올랐다는 저 밝은 혜성이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며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느냐고 말입니다. 가장 찬란한 정점에서 가장 깊은 어둠으로 사라졌으나 끝내 신화가 된 남자, 줄리니어스 시저. 그의 불꽃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로마의 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수놓는 역사의 기록. 그 마지막 매듭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 지어주세요.